이렇게 빨리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2로 우승하고 창단 최초 K리그1으로 승격한 FC 안양이 만약에 FC 서울을 만난다면 어떨지 궁금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2라운드 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팀이 드디어 만납니다. 왜 불탈까요? 이 두 팀은 2025 K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양 팀의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안양의 유병훈 감독이 연고 이전을 거론하자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 연고 복귀라고 칭해달라면서 이미 경기 전부터 양 팀의 공방전이 시작되었고, 서울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에 안양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홈에서 한 번은 서울을 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입장은 90년부터 95년까지 서울 동대문 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썼고 계속 서울을 연고로 삼으려고 했지만 서울 연고 공동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지방축구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서울 연고 구단을 없애기로 프로연맹이 결정을 하면서 안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2 월드컵이 끝난 뒤에 서울의 프로축구단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시 안양 LG가 서울로 복귀를 원하면서 연고 복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서울의 입장입니다. 안양의 입장은 95년부터 안양의 프로축구단으로서 안양 시민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하던 팀이고, 2000년에는 우승도 하면서 여러 추억이 묻어있는 팀이 하루아침에 연고 복귀라는 이유로 서울로 복귀했고, 팬들은 상처가 남은 채 구단이 떠나버리며 상처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수원 삼성의 팬으로서 수원과 안양의 라이벌 더비인 지지대 더비는 여러 의미로 대단히 뜨거운 경기였고, 안양 LG의 홍염 응원은 원정 팬들을 압도하는 열성적인 팬들을 가진 구단 간의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FC 서울의 선수는 절대 영입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같이 안양과 서울을 모두 경험한 선수 출신과 고정훈 감독같이 코치를 했던 출신 감독은 있지만 어느 한 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서울에서 안양으로 영입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심지어 FC 서울에서 FA로 풀린 심우현이 안양에 입단하자 사생활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전 소속팀이 서울이었던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결국 입단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서울로 간 선수도 물론 없죠. 리그 차이도 있겠지만 초대 단장부터 FC 서울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편이라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K리그는 더비 라이벌 구단이라고 해도 선수 이적이 없는 편이 아닙니다. 수원 삼성에서 서울로 이상호가 이적을 했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대안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활약했던 일류첸코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죠. 뿐만 아니라 우승권을 다투는 전북과 울산도 김신욱이 울산에서 전북으로, 김태환도 그렇게 이적을 한 적이 있는 만큼 라이벌 관계지만 이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단은 FC 안양이 전부라고 할 만큼 안양의 서울에 대한 감정의 골은 상당히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팬들의 입장은 예전부터 우리랑 급이 안 맞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이전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2017년 코리아컵에서 만났는데 당시 2대0으로 안양이 패했습니다. 그때도 너넨 2부, 우린 1부 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양이 1부로 승격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고, 이제는 최소 3번을 만나야 하는 만큼 감독부터 팬들까지 안양은 서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도 이제 같은 무대에서 만나는 만큼 그냥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2라운드. 이 와중에 2라운드에서 만나 이 양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안양은 1라운드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울산을 무려 울산의 홈에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지난 시즌 자신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감한 제주와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울산이 내내 경기를 주도하긴 했지만 추가 시간에 경기 중에 고토까지 하는 정말 안 좋은 컨디션 가운데 뛰던 안양의 야고가 못다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걸 못다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승격팀이 일부 우승팀을 잡아내는 초유의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부진한 상황이긴 했지만 엄연히 선수단의 퀄리티가 더 높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주도당하는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결국엔 기회를 잡아내면서 K리그1의 첫 승리를 무려 우승팀에게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은 올해 준비가 좋았습니다. 선수단의 정리와 영입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거의 완전체로 동계훈련에 돌입하면서 그 과정에 부상도 없었습니다.
영입도 숫자보다는 퀄리티로 필요 포지션에 적절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왼쪽 풀백에 이태석을 포항으로, 강상우를 울산에 보냈지만 국가대표 출신 김진수를 데려왔고, 측면 파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북에서 문선민을 데려오면서 채웠습니다. 이 밖에도 멀티자원 정승원과 베테랑 수비수 이한도를 데려오면서 김기동 축구를 하기 위한 멤버를 채웠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인 제주 SKFC는 반대로 김학범 감독이 시즌 전부터 불만을 토로할 만큼 영입이 압도적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을 택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불안점은 공격에 방점을 찍어줄 스트라이커 정도가 될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욱이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도 마무리를 못했고 유의미하게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김신진이 교체 투입되면서 활약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무게감이 약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주전만 두고 보면 스트라이커에게 볼이 가기 힘든 상황도 많았고 측면에서 루카스가 몇 번 돌격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결과가 좀 아쉬웠습니다. 서울은 자신들의 선수였던 박동진이 제주의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수비진들의 힘을 빼놓고 남태희가 공을 간수하고 여기저기 볼을 뿌리면서 공격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김준하라는 제주 신예에게 데뷔골을 허용했고 이건희라는 제주 이적생에게 데뷔골을 허용하면서 시즌 첫 경기를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간치치라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 직전인 상황이고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형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점과 지난 시즌도 그렇고 서울이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불붙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탄다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과 안양이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개막전에 패하면서 불안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아마도 볼을 점유하는 빈도에 비해서 공격수에게 제대로 배달되는 공이 적었다는 점이겠죠. 개인적으로 왼쪽 윙어로 나온 루카스가 어느 정도 타격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엔 스트라이커의 역할, 그러니까 볼을 거머쥐고 연계해주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어야 이선 파괴력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아마도 김기동 감독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안양은 울산의 포지션 점유를 통한 거센 공격을 90분 동안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공격진들도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울산과의 경기 당시 안양은 페널티 박스 앞까지 위치하는 로우 블록을 쳐놨고 막아내면 외국인 선수를 통한 역습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거의 간격을 촘촘히, 이 앞뒤 간격을 촘촘히 해서 박스 앞에 8명의 선수가 모여있죠. 끝에 끝까지 가서 터지긴 했지만 작년 K리그2의 위력적인 공격수인 모따가 일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경기로 두 팀을 대입해보자면 안양이 일부로 올라오면서 준비한 수비력은 생각보다 끈끈했습니다. 특히 울산이 경기 시간 대부분의 시간에 볼을 점유했음을 고려해도 울산의 골 결정력과 수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 역시도 90분 내내 비슷한 역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결국 성공시켰음을 생각하면 한 방을 가진 강력한 역습 축구라고 그렇게 안양의 축구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서울은 이런 안양을 깨려면 반드시 전방에서의 볼 소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울산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안양의 간격을 흐트러뜨리려고 했지만 안양은 쉽게 현혹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수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 공격에게 볼이 투입돼도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 계속 울산의 공격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가운데서 거머쥘 수 있는 스트라이커와 링가드를 비롯한 이선의 빠른 패스워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축구가 서울에게는 안양을 상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은 현재 그런 스트라이커가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양은 완벽하게 준비된 축구를 들고 초반 기세를 탄 상황이라서 서울에게도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양 LG를 보면서 K리그를 봤던 세대이기도 해서 안양의 선전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지만 응원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서사가 쌓인 팀들의 한은 결국 축구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관하고 싶지만 중계로라도 이 경기는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이기겠지. 서울이 이겨야지. 사실은 전력적으로만 보면 서울이 이기는 게 맞지. 멤버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로 다뤘잖아. 이적에 대한 컨텐츠를 다룰 때 승격하고서도 1부 리그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기자들의 질문에 유병훈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이 선수들만의 조직력이 있고 이 선수들만의 이 강점들이 있어서 자기는 최대한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1부 리그의 도전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인터뷰했던 부분이 난 사실 조금 과연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리영직 선수 같은 경우나 작년에 이 공수 미드필더 이 주축들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모따 같은 천안시티에서 이제 15골을 혼자 고군분투하게 터뜨렸던 이제 모따 같은 외국인 선수가 가세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축구를 했으니까. 아 근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안양이 난 솔직히 울산한테 졌다라고 하면 서울한테 지겠지 했을 건데, 근데 울산도 그런 거죠. 가둬놓고 팼는데 진 거라니까. 그 90%를 잘 버텨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난 무시 못할 것 같아. 이게 울산 공격수가 전방에서 볼을 잡잖아. 그러면 수비수 3-4명씩 갑자기 에워싸. 그걸 뽑아내서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공격 작업에 연결을 하고 역습을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에 반대로 서울이 제주 경기에서 공격수한테 제대로 가는 볼이 없어. 그러니까 링가드가 볼을 잡잖아. 그럼 링가드가 볼을 잡을 때 링가드가 공을 갖고 올라가는 모습보다 공격수가 거머쥐고 있다가 링가드가 이 선에서 뛰어들어올 때 잡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갭이 서울한테는 골을 넣거나 뭘 하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인데, 조영욱 선수나 김신진 선수가 그거를 전방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서울의 미드필더나 수비진들 그대로 노출됐고, 그러면서 실점을 했고 공격은 뭐 공격대로 무기력하게 안 됐거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한 방을 노력해야 되는 안양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해온 걸 하면 되는데, 서울은 지금 뭘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 준비의 갭의 차이는 난 개인적으로 서울이 더 어렵다고 봐.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은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안양의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구단 3층을 열었대. 서울 월드컵 경기장 3층부를 열었대. 그러니까 못해서 4만 명 이상은 FC 안양 팬들도 그 한쪽을 채울 수 있다라는 소린데, 이거는 팬들의 응원까지 뒤섞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무승부 봅니다. 안양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양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